네, 리즐링이라는 주제로 오늘 그룬트에서 열리는 이 와인 시음회 썸머 리즐링 페스트를 진행하게 될 그룬트의 오스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룬트가 시작된 그룬트가 바로 이 와인이라고 저기 앉아 계신 고하라 씨가 얘기하시더라고요. 독일어로 그룬트는 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와인 한 잔에 담긴 와인잔에 담긴 알코올성 음료를 판매하는 그런 장사를 하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그 고사와 와인이 생산되는 지역의 땅의 이야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전달할까를 고민하다가 시작된 일이어서 이름을 그렇게 짓기도 했지만 그룬트라는 독일어에는 The Reason, 모티브라는 의미가 되게 강하게 담겨져 있어요. 되게 잘 쓰여. 너 여기 왜 왔어? 라고 물어보면 독일 사람들은 그룬트가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의미에서 이 그룬트가 시작된 그룬트는 라첸베르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첫 발자국으로 저희가 이제 수입을 라첸베르거를 하고 있지만 뭐 앞으로는 한 5년쯤 뒤에는 이런 얘기는 좀 허풍을 떨어야지 제가 이제 조금이라도 근접하게 갈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한 30개 정도의 와이너리를 한국에 소개하는 걸 목표로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즐링은 하나의 품종 이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상 많은 포도를 만드는 품종 중에서 어떻게 이렇게 리즐링에 또 리즐링이라는 품종을 소개하는 일을 했을까 궁금들 하시겠지만 사실 리즐링은 저의 12년 독일 생활의 추억만이 담겨 있을 뿐 아니라 리즐링을 만드는 그 서부 독일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역사성이 담겨져 있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독일식 음료를 통틀어서 저에게는 가장 인상적인 음료였고 저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품종이긴 해요. 하지만 오해는 마세요. 저 역시나 다른 품종들, 다른 지역의 와인들 굉장히 좋아하고 없어서 못 먹습니다. 소주 막걸리 지금 매우 땡기고 있고요. 리즐링이 갖고 있는 그 매력은 또 무엇일까? 그동안 알고 계셨던 여러분들의 경험치가 있겠지만 그걸 좀 더 오늘 깊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취향이 조금 더 확장되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 그림은 제가 며칠 전에 직접 그린 지도인데요. 게르마니아, 옛날 말이죠. 2000년 전 정도의 독일과 유럽의 지도예요. 포도를 재배해서 이걸 포도주로 만든다는 건 쉽게 말해 로마인들이 전파한 문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모든 포도 품종들 중에서도 굉장히 아로마틱한 품종들의 대명사가 리즐링이잖아요. 게베스트라미너, 리즐링 이런 청포도들은 포도주를 만드는 품종 중에서도 굉장히 향기 자체가 아주 독특하고 꽃피는 그 강렬한 아로마로 그 특징을 보여주는 그런 품종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특징으로는 그 토양의 어떤 성격을 가장 잘 투영해내는 품종 중 하나예요. 땅의 성격을 투영한다는 거, 참 그게 멋진 거죠. 과일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완결성이 워낙에 뛰어나다 보니까 리즐링만큼 그 자체의 품종만으로도 완결한 와인을 만들어내는 품종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히 블렌딩을 하지 않고 하나의 품종으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품종들을 한번 몇 가지가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오크 숙성을 왜 안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즐링을 만들 때는 오크 터치를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소극적으로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오늘 우리가 맛볼 라첸베르거는 아예 안 해요. 그런 어떤 순수함을 굉장히 잘 살리는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늘한 기후라는 게 대체 얼마나 서늘해야 되냐. 위도로 볼 때는 북위에서는 50도가 딱 그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후변화 속에서 그것도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할 수는 있겠지만 그 50도가 지금 현재 독일에서는 예를 들어 라인가우나 모젤강, 라인 중류 이쪽이 딱 50도가 지나요. 우리가 오늘 갈 곳이 거기에요. 예를 들어서 아주 상징적인 와이너리 중에 슐로스 요하니스베르크, 한국에서는 슐로스 요하니스버그 이렇게 부르는 곳이 있는데요. 그런데 가면 무슨 기념비적인 어떤 조형물처럼 여기가 위도 50도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걸 그렇게 자부심 갖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위도로 북반구에서는 그런 땅들, 오스트리아, 알자스는 조금 더 남쪽이긴 하지만 또 고도에 따라서는 그게 충분히 가능한 곳들이 있으니까 아니면은 모젤강이 딱 그 선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나 남프랑스 이런 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향기가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산미, 그 산미가 그렇게 뿜어져 나오려면 서늘해야 해요. 그리고 일교커야 해요.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급 리즐링이 나오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스트리아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이제 신대륙으로 독일권의 사람들이 이사를 가면서 거기서도 이 리즐링 문화를 또 꽃피우면서 지금 현재는 미국, 뉴질랜드, 호주에서도 아주 개성 있는 리즐링이 또 생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꽃을 늦게 피우니까 아무래도 기후에 추위에 강하겠죠.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는 리즐링 생산지는 라인가우일 거예요.
그리고 라인 헤센 지역도 그래요. 지금 이 사진 속에 나오는 건 리데스하임이라고 불리는 곳 인근에 있는 아주 역사적인 지역인데 이렇게 좀 완만한 경사면으로 햇빛을 굉장히 잘 받고 북쪽으로는 숲이 형성돼 있어서 겨울에 불어오는 바람을 또 이렇게 막아주고 그런 조건들을 갖고 있는 곳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리즐링 포도밭으로 알려져 있어요. 모젤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젤 전 유역이 다 리즐링 산지로 아주 유명하고요. 강을 따라서 그냥 드라이브하면 그침없이 다 포도밭이에요. 이게 다 그냥 포도예요. 보이는 게 다 포도예요. 네, 놀랍죠? 이런 자연 경관과 이런 와인 문화를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이 독일하면 아직도 맥주 얘기만 하고 계시지 독일은 전 세계에서 9번째로 포도주를 많이 만들어내는 가장 대표적인 와인 생산 국가이기도 합니다. 전체 포도주들을 만들어내는 제일 대표적인 그리고 뛰어난 산지들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지금 여기 표에는 총 12개의 포도 생산 지역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 빠진 게 있다면 작센 지역이에요. 작센은 드레스덴을 중심으로 이 지역인데 여기까지 포함해서 총 13개의 포도 산지를 독일 와인법이 지정한 품격 있는 와인들이 나오는 곳이라는 생산지를 보호를 받는 그 13개의 와인 산지예요. 피노누아 같은 품종은 특히 이쪽 지역이 아주 좋습니다. 이쪽을 뷰텐베크라고 하고요. 뷰텐베크 그리고 바덴 지역 이 지역의 피노누아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앞으로 더욱 더 각광을 받게 될 거예요. 앞으로 기대하세요, 여러분들. 독일 피노누아가 독일에서는 슈베트부근더라고 부르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우리가 갈 곳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미텔라인입니다. 네, 미텔라인.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상류와 미텔라인을 자꾸 구분해서 얘기해요, 제가. 그만큼 성격이 달라요. 그럼 중상류는 어디냐? 보통 라인 헤센이라고 말하는 이 지역하고요. 라인강의 좌안으로 해서 마인츠 아래쪽이에요. 라인강의 우안으로 해서 마인츠 위쪽의 이곳은 라인가우라고 불러요. 라인가우. 점점점 라인강이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는 갑자기 골짜기가 굉장히 좁아지면서 급격한 경사를 이루고 있고 토양의 어떤 느낌이 많이 달라져요. 이 땅에서 나온 와인은 전 지금까지 한국에서 본 적이 없어요. 미텔 라인을 지금까지 수입을 안 해요. 유네스코는 이 미텔 라인과 중상류를 그 중에서도 이 골짜기를 라인 골짜기라고 하는데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놓고 그들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풍광 그리고 포도 문화 그리고 역사성 그야말로 수백 년에서 수천 년 된 1500년에서 700년 이 정도 된 고성들이 즐비하고요. 그 무너진 성 옆으로 포도밭이 형성돼 있고 그리고 이곳을 드라이브하는 그런 여행객들이 많이 모여드는 세계문화유산 지역에서 나오는 와인을 지금 맛보고 계십니다. 강가에서 바라보면 마치 강 옆으로 산이 이렇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조금 지대가 높은 곳에서 이 경관을 바라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기본적으로 지대가 대략 해발 한 200에서 400m 사이로 높은 완만한 경사의 평지 내지는 구름으로 펼쳐져 있는데 공룡 살던 시절부터 거기가 침식 과정을 통해서 물길이 계속 넓어져서 라인 골짜기를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보면 거기 밀밭도 있고 마을도 있고 꽤 완만한 마을이 형성돼 있고 그래요. 추운 동네잖아요. 술이라는 건 당이 발효가 되어서 술이 되는 건데 충분한 당을 과일이 품고 있지 못하다면 포도주로 만들기 너무 어렵잖아요. 이 과제를 수행해내는 게 그들한테 너무 중요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잘 익은 포도에 대한 집착이 그만큼 커졌을 것이고 그걸 조금 귀중한 와인 취급하는 문화가 특히 독일 서부에는 많이 남아있기도 해요. 트로켄이라고 그래요. 드라이하다. 조금 덜 트로켄하면 할브 트로켄이라고. 하프가 독일 말로 할브예요. 할브 트로켄. 그럼 그보다 늦게 수확하면 이제 오프 드라이로 넘어가는 거예요. 드라이한 느낌이 점점 사라진다는 뜻으로. 독일어로 용어가 중요한 거 아니니까 절대 머릿속에 다무려 하지 마세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독일어로는 오프 드라이가 파인헤압이에요. 예. 이쯤 되면 파인헤압 한잔 할까요? 이게 파인헤압이에요. 예. 집집마다 느낌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예. 프로스트. 프로스트. 이건 이 집의 파인헤압인 거야. 이 집의 파인헤압. 이게 달달하고 느끼실 수 있죠. 근데 마시다 보면 이게 달다는 걸 잊게 될 정도로 산미가 되게 탄탄하고요. 적어도 독일 서부의 리즐링 얘기를 할 때는 이게 달달하는 걸 그냥 잊어버리세요. 자꾸 그런 걸 드라이하다, 좀 단데, 단 거, 좀 단맛이 그냥 그걸 아예 잊어버리는 게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고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특히 제가 지금 이런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쯤 되면은 이쯤부터는 귀부 와인으로 완전히 디저트 와인이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쯤 되는 세계는 너무 막 드라이한 거, 안 드라이한 거를 구분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밸런스를 느껴보려고 하세요. 이게 드라이하지 않다 하더라도 산미가 되게 강하고 근데도 모난 산미가 아니라 쨍한 어떤 날 날카롭게 찌르는 산미가 아니라 이 밸런스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를 집중하다 보면 그 당도가 그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달달한 것과는 되게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쪽 세계를 독일 이쪽 동네 사람들은 달다고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여기서 일하다 손님들이 이걸 마시면서 아우 달아 이 말이 너무 힘들어요. 아 그래 달지만 안 달잖아. 안 단데 달잖아.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명확한 구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쉽게 이해하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프드라이 다음에는 카비넷이 있어요. 카비넷은 당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완성된 와인의 알코올 도수를 좀 낮춰요. 그러면서 잔단감을 높이죠. 7도에서 8도 이 정도 되는 낮은 알코올 도수로 굉장히 풍부한 걸 표현해내는 모젤강과 라인 중류의 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되게 소중하게 캐비넷에 넣어서 보관했다는 뜻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그보다 늦게 수확하면 슈베틀레제, 늦수확 와인이라는 뜻이고요. 우리 두 번째 마실 와인이 이 슈베틀레제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늦게 수확하면 이제 디저트 와인으로 좀 들어가죠. 아우슬레제 뭐 어쩌고 저쩌고.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어요. 네. 자, 이제 대충 이해되시죠? 카비넷, 슈베틀레제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은 뭐냐? 그 얘네들은 나쁜 와인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런 오해를 조금은 상쇄시키기 위해서 VDP 회원들은 또 다른 등급을 프랑스를 참조해서 만듭니다. 조금 전에 이 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오해가 좀 있잖아요. 아, 일로 가면 갈수록 좋은 거라는 오해.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거 어디까지나 쓰임에 따른 스타일의 차이인 거고 분명히 드라이한 것도 좋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하세요. 이게 드라이라는 뜻이에요. 자, 드라이한 와인은 이런 등급을 따라서 VDP 회원들은 또 나눠서 설명을 해요. 너무 복잡해지지만 이건 빨리 넘어갈게요. 이거는 프랑스의 그랑크리, 프리메크리 이런 말들, 빌라주급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그로세라게 아주 위대한 밭이란 뜻이고 위대한 밭에서 나온 가장 드라이한 스타일을 GG라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밭에서 나온 가장 드라이한 스타일을 잘 익은 포도로 만든 카비넷 넘어가는 것들은 이렇게 따로 부른다고요. 카비넷, 슈베틀레제, 아우슬레제 이렇게. 딸들이 물려받나? 그러니까 밭일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꽃들이 있으면 나비도 오겠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벌써 한 5년 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가족 단위로 운영을 하고요. 이 반대편 벽에도 제가 사진을 크게 걸어놨고 아까도 계속 봤던 사진이 바로 이 밭이에요. 이 동네에서 가장 정남향을 하고 있는 밭의 이름이 독일어로 볼프스펠레, 울프, 늑대의 구멍이라는 뜻이에요. 뭐 옛날 이름이라서 그런 밭에서 수확된 와인이 지금 제가 두 번째 따라드리는 와인입니다. 슈베틀레제. 워낙에 인텐시브한 집약적인 푸르른 색깔이 도는 돌이 그 밑에 아주 얇은 슬레이트로 켜켜이 쌓여져 있어요. 크고 작은 그 얇은 슬레이트들이 굉장히 잘 풍화된 돌들과 흙과 엉켜 있어서 그 단단한 엉켜 있는 돌틈 사이로 뿌리가 이렇게 깊게 파고 들어가면서 아주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사는 포도들이에요. Blauen Schiefer, der dann wird und dann eben Feinerbe gibt. Die Reben, die Rebwurzeln, die können. 쥐지는 이따도 제가 좀 팁을 드리겠지만 조금 더 큰 잔에 즐기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레드 와인이나 아니면 조금 품격 있는 샤도네이를 즐길 때처럼 온도 조금 더 높여서 지금 이렇게 차갑게 성에 올라와 있을 때 즐기는 건 조금 아쉬워요. 한국은 일반적인 음료를 너무 낮은 온도에서 마시는 편이에요. 이게 뭐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죠. 커피도 다 냉커피로 마시죠. 독일 같은 경우 맥주의 왕국이지만 누구도 그렇게 차갑게 마시지 않아요. 적당히 서늘하게 해서 그 맛의 복합성과 풍부함을 즐기죠. 깨끗하게. 근데 이제 완전히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얘네들이 이렇게 응집돼 있을 거 아니에요. 풍부한 향을 다 표현해내는 데는 부족하죠. 어쨌든 한국은 또 한국이니까 우리 여름 기후가 있고 또 우리의 취향이 있으니까 제가 그것까지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좋은 와인 마실 때는 어느 정도 그들이 하는 문화의 이유들이 다 있을 거니 저도 처음에는 리즐링 마실 때 한 7, 8도까지 보통 온도 낮춰서 마셨었는데 생산자들 만날 때마다 대부분 그들은 되게 자연스러움을 추구해요. 즉 셀러에서 그냥 갖고 온 그 온도, 그 셀러의 온도 그냥 뭐 한 13도, 15도, 13도, 12도 이런 온도. 근데 조금 이제
조금 더 낮게 서브하는 게 좋은 것들은 있겠지만 GG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온도가 훨씬 더 복합성을 느끼기 좋습니다. 그래서 수입사에서 그런 경우는 거의 본 적 없지만 저는 좀 고집스럽게 여기다가 음용 온도를 제 나름대로의 그 문화와 함께 적어놨어요. 좀 잘 어울리는 요리를 좀 음식을 뽑아봤어요. 이거는 이 제품, 이 와이너리에 국한하지 마시고요. 그냥 리즐링이라는 품종하고 곁들이기 좋은 음식. 하지만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별 의미 없어요. 다 잘 어울려요. 쓰임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갖다 붙일 때가 많고 리즐링은 그야말로 뭐랑 붙여도 다 잘 어울리는 편이긴 해요. 그래도 저의 경험 그리고 남들도 이야기하는 리즐링이라는 품종과 잘 어울리는 어떤 음식의 특징들을 고려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뽑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갑각류는 리즐링 하면 항상 많이 거론하는 반 폭셈 저 와이너리 유명한 분인데 돈 많으신 분 엊그제 요트 타면서 보니까 거기서 랍스타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자기 와인 쫙 꺼내놓고 그런 음식들. 우리나라는 또 꽃게 좋은 나라잖아요. 5월 뭐 9월 이럴 때 꽃게 좋은 거 쪄서 그 자체만으로도 리즐링은 정말 좋은 페어링을 이룰 거고요. 지금 보시는 음식은 저 태국 음식이잖아요. 태국 음식들이 대체로 잘 어울려요. 태국이나 이 향신료가 강한 음식들, 이국적인 아시아의 향신료들, 허브들, 인도 음식들, 커리 음식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화이트 와인 중에서 아로마틱함이 강한 와인들은 그런 아로마가 또 이국적인 아로마가 강한 음식하고 조금 매칭하기 편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리하고 아주 잘 어울리고요. 치즈들 중에서도 향이 좀 이렇게 인상적인 치즈들 있잖아요. 지금 브리 치즈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런 치즈들하고 화이트 와인 매칭했을 때 와인이 좀 이렇게 죽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리즐링 좀 강건한 존재감 있는 리즐링들은 보통 죽지 않고 잘 매칭이 되더라고요. 브리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고 때때로는 블루치즈 같은 경우도 GG 같은 걸 열었을 때는 절대 죽지 않죠. 아주 페어링하기 좋은 와인이고요. 스시류 그리고 뭐 광어회라든지 이런 것도 초고추장 찍는 건 좀 그렇지만 간장 소스 같은 거 살짝 쳐서 먹을 때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굉장히 좀 드라이 할브 트로켄 계열 중에 되게 관능적인 향기가 아로마가 인상적인 와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이런 걸 페어링하면 정말 끝내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운 요리하고 리즐링의 궁합이 아주 좋기로 유명해서 독일에 있는 와인 생산자들도 한국 사람들 가면 맨날 그 얘기해요. 매운 음식이랑 잘 어울린다고. 그리고 뭐 지금 닭갈비 같은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요리들은 끝내주죠. 특히 조금 당도가 있는 것들, 잔당감이 좀 있는 음식들이 이 매운맛을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 상쇄시켜주면서 좋은 페어링을 만들어주지 않나 싶어요. 오늘 저녁 메뉴는 다 결정됐나요? 그리고 단짠의 조화도 또 빼놓을 수 없죠. 역시 잔당감이 조금 남아있는 리즐링들 이런 거는 불고기 지금 이 와인하고 불고기 먹어도 그냥 다 잘 어울려요. 조금 피해야 될 음식이 있다면 막 복숭아가 되게 산미 강한 과일이잖아요. 그런 거랑 이렇게 페어링하면 리즐링도 산이 강한데 막 복숭아 같은 것도 산 강하면 충돌해요. 화이트 와인 너무 산미 있는 거랑 함부로 과일이랑 페어링하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멜론 같은 거, 멜론은 당도가 높잖아요. 산미가 낮고 그래서 멜론 같은 건 괜찮은데 산미가 쨍한 과일하고 먹으면 좀 충돌할 때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매운탕?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진 모르겠습니다. 라첸베르고가 우리 시그니처 와인이 되면서 제가 엊그제 전화하면서 자꾸 카스파알이 무슨 말인지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카스파알이라는 와인 이름이 왜 이렇게 이름 지었냐고 물어보니까 라첸베르고 씨가 대답을 잘 안 해서 엊그제 전화해가지고 나 지금 프레젠테이션 내일 모레인데 무슨 뜻인지는 알고 팔아야지 않겠냐, 알려드려야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자기 조상 중에 한 명 이름이래요. 카스파 R은 라첸베르거의 R일 테고 그러니까 한 500년 전에 살던 분인데 마틴 루터랑 좀 친했고 500년 전이면 그 당시에 그냥 독일 역사에서 제일 유명한 그 무렵에 한 사람만 뽑으라면 역사 속에서는 루터가 제일 중요해요. 역사를 바꿔놨던 사람이잖아요. 종교개혁가기도 하지만 그분이 술도 좋아하셨고 그 참 예술가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던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격언구도 많이 남기시고 했는데 그분이 남긴 말 중에 하나로 제가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독일어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좀 라임이 재밌어요. 힙합 하는 사람처럼 라임 타는 그런 말을 좀 남겼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Is was Geist. 먹어라.
독일이니까 좀 문화적으로 이해하세요. 잘 익은 걸 먹어라. Trink was klar ist. 마셔라. 깨끗한 걸 마셔라. 순수한 걸 마셔라. Red was wahr ist. 말해라. 그렇게 술 마시고 이제 기분 좋아지면 솔직하고 아주 마음에 있는 진심을 이야기해라.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해요. 여러분들 이제 쥐지 마시면서 깨끗한 와인 마시시면서 여러분들도 진솔한 얘기, 솔직한 얘기 그렇게 한번 나눠보시고요. 오늘의 이 기회가,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또 와인 취향이 넓어지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또 저의 진심, 그리고 우리 그룬트의 와인에 대한 이 진정과 진심이 느껴지는 시간이었기를 기대하면서 이 이야기는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500원씩 받겠습니다.